네, 안녕하세요. 예, 삼순환 오늘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학원은 아직 이순환이 안 끝난 학원도 있고요. 또 이제 저는 또 특히나 또 좀 일주일 정도 저희 학원에서는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 7월 15일이 여러분들 D-Day 50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월 17일에 끝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OT자를 보시는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OT자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해왔던 공부 방법론이랄지 일정 같은 거 2기 때 받았던 OT 자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교재는 이렇게 사례 연습하고 이론집 집중강의 노동법인데 집중강의 노동법을 수업 시간에 나갈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수업 듣기 전이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빠르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2분, 3분, 5분 안에 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모아두면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순환의 목표는요. 사례집에 있는 거를 다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신규 사례도 제가 나눠주고 있는데 매주 적게는 1개, 많게는 2개, 3개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개수로 치면은 이제 20개 안팎이 될 겁니다. 20개 안팎이 될 거고요. 그 정도를 일주일 동안 텀을 두면서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사례집으로 1기 때부터 이제 봐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번 봐왔던 것들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신규 사례는 여러분들 50일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 이 진행하면서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례를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에 이제 집중강의 노동법, 자가복습 3개 강조하는 바고요. 수업 시간에 안 나가더라도 꼭 예습으로 빠르게 1독 정도는 하고 오세요. 왜냐면 그냥 무슨 내용인지 머리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빠르게 1독을 하고 와도 돼요. 머릿속에 절대로 이걸 막 넣겠다라고 부담을 가지면 아예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볍게 예습을 1독을 하시고 암기는 사례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두뇌라는 게 웃긴 게 쉬면 계속 쉬게 놔두게 되고요. 움직이면 또 계속 움직여요. 계속 아주 두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꼭 해야겠다. 이 체제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 속도전에서 이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종강을 다 하고 나서도요. 그 이론집 있죠. 집중강의 노동법을 정독으로 1독을 하세요. 정독으로. 그때 마음 잡고. 근데 이 책이 4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니까 이걸 일주일 내내 읽겠다. 1000페이지 넘는 민법책도 일주일 걸려요. 근데 요거를 일주일 걸려서 보면 안 되겠죠. 한 이틀, 3일 내로 다 보셔야 됩니다. 이틀, 3일 내로. 자, 다른 과목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 내용은 이렇게 짧죠. 6주고 첫째 주부터 우리는 시험을 봤고요. 이미 복습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범위는 알려줬어요. 그리고 신규 사례도 2개가 나갔는데 신규 사례는 제가 알려드리면 거의 그 다음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였고 대략적인 시험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거의 요거에 벗어나지 않게끔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OT하고 이제 복습을 좀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보셨으니까 채점 강평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시험 범위를 학습을 하겠죠. 신규 사례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5주차를 한번 보세요. 4주차까지는 똑같은데 5주차 보면은 개별법 총복습 그리고 6주차에 집단법 총복습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총복습 3days 4days 이런 식으로 해서 총복습 기간을 잡지 않고 그냥 3기 안으로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때 총복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찝어주는 거. 이제 방 박사님이 항상 그 중철본으로 이렇게 1주차가 끝나면 뒤에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봐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어떤 방식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주차에 집단법을 총 복습을 하는데 전범위는 거의 신규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제가 출제를 안 해서 뭘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것도 전주에 알려줘요. 그땐 제가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전주에
알려줄 거예요. 오히려 딱딱 집어서 6문제를 아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걸 정확하게 외워오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뭐 공부할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6주차에다 복습할 생각으로 이제 6주차를 그제서 본다. 그럼 일주일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 로스를 아까워하셔야 된다. 예, 그런 거는 없게끔 할 겁니다. 그 2페이지로 넘어와서 2페이지, 3페이지는 2기 때 OT 자료랑 똑같죠? 자, 거의 여백의 미가 아주야.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기 첫째 주 12일이죠. 6월 12일, D-Day 83일이에요. 83일 정도가 남았고요. 그 맨 밑에 줄에 이제 맨 마지막 6주차를 보면 D-Day 5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맞게 이제 3기 동안 노동법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2기 때는 여러분 1차도 있고 해가지고 진도 조절을 좀 했고요. 많이 어려운 사례는 조금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3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사례에 나갈 수도 있고요. 조금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50점짜리가 좀 많아요. 50점짜리.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못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박스로. 자기가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하면서 하시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시는 분들은 과목별로 주제 몇 개 이렇게 적어놔서 그거를 목표로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내가 오늘 3과목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과치를 그날 하루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세요. 안 하고 오늘 보긴 봤어.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접근하면 막연한 점수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쟁점 2-3개를 봤어. 과목마다 2-3개를 다 봤다. 10개가 훨씬 넘는 걸 본 거잖아요. 그걸 매일 일주일을 했다. 몇십 개를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이 급한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해놓은 게 없고 마음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제가 수험생일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취업규칙 진짜 보기 싫더라 하는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를 섭렵해야지. 그거를 내가 이게 진짜 제일 안 돼. 나 포괄임수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 당장 해결을 해야죠. 그날. 어떻게든 그거를 구조화시키고 수학적으로 이걸 찢어붓기 하든 문장을 다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간소한 방법으로 먼저 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확장시켜서 조금 더 정교하게 확장시켜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림 틀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구조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보고 간소하게 보고 확장하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를 보면 이제 마무리해동 요건 2기 때 똑같이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50일 전에 3회독 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3주 안에 3회독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 표에 의하면 3주 안에 3회독 정도? 3.5회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회독?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 합격생들이 이 말을 해요. 저는 50일 전에 5회독 보라고 하는데 3주 안에 3회독 보면 합격해. 이렇게 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일단은 고등고시 공부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일단은 많고요. 그분들 공부하는 방식은 그랬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시간 이제 1차 표는 날려버리고 이제 2차 시험만 치시면 되니까 9월 3일 토요일에 이제 노동법 시험을 보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텀이 있어요. 요거를 잘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머릿속으로. 아침에 한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노동법 공부할 시간 40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분은 뭐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꼭 잠을 자야 되는 타입이라서요. 2-3시까지 못 자더라도 아침 잠은 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뭐 나와서 제일 빨리 가더라도 입시를 하더라도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요. 이거를 40분 동안 개별법을 보고 개별법 시험 1교시 끝난 다음에 한 10분, 15분 동안 집단법 보고 그건 권하지 않아요. 40분 동안 개별법, 집단법 다 보라고 이제 권해드려요.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험을 치시려면. 그러면 자기 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4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자기 버전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인사관리를 보는데 밥 안 먹고 이제 인사관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사관리 과목 끝나고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네, 간단하게 죽 같은 거를 싸시면 되겠죠. 같은 말이지만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요. 여러분들을 시험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때의 긴장감과 그때의 뭐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그때 가서 당황을 하지 않아요. 뭐 단연차라서 시험장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첫째 날 시험 보고 오시면 어디에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시든 신림동에 오시든 5시 언저리가 됩니다. 일찍 오시면 4시 반 정도 될 수 있는데요. 5시 언저리가 되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굉장히 몰려와요. 그래서 애매해요. 5시 반. 저녁을 먹자니 조금 애매한 것도 같고 왜 밥이 안 먹혀요. 밥이 안 먹혀서. 근데 이때 뭔가 피곤해. 근데 밥을 먹으면 퍼질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그냥 5시 반에 식사를 좀 하세요. 그리고서 1시간 정도는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체력을 일단은 끌어올려야 되니까. 밤을 새라고는 말을 좀 여자분들은 특히 밤새는 거 안 돼요. 남자분들은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뭐 그거 핑계 삼아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첫날 밤을 새지 말았어야 하는데 밤을 새서 그 다음날 집중이 안 되고 시험을 망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핑계예요. 어쨌든 시간 조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안 본 거지. 그래도 아는 문제인데 집중이 안 돼서 못 쓰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퍼즐이 있잖아요. 4번째 퍼즐이 빠지면 이거 다 무너져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얀 백지를 꽉 채워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꽉 채워야 할 콘텐츠가 떠오른다. 그리고 순서가 생각이 난다. 그럼 성공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시간 안에 이거 현출해야 돼요. 시간 안에. 다 알고 있어도 시간 안에 현출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연습한 대로 손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저 판례를 내가 더 뚱뚱하게 잘 쓸 수 있는데 그 판례를 보강을 했다? 그리고서 여기서 연필을 놨다? 그 뒷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핑계예요. 그것도 아시는 분들은요 부실해지더라도 완성을 합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세 문제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세 문제 배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까지 정답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뚱뚱해지잖아요. 쓰기 훈련.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암기와 쓰기라고 생각해요. 암기와 쓰기. 2차 시험은 암기와 쓰기로 끝나는 시험이에요. 암기와 쓰기로 끝나는 시험.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해도. 지금은 이해하느라 달려들고 이해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 이건 다 핑계예요. 이거는 통하지 않는 핑계라는 거. 지금 이 시점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는데 의욕을 이제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엄한 말일 수 있는데 방강수 박사님이 저기 이번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처장에 임용이 되셨어요. 그래서 4급이에요. 과장급. 4급 굉장히 잘 되셨어요. 이거는 근데 노무사라서 됐다기보다 노무사 학위도 있고 이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가지고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정년에 도달한 이제 부하 직원들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이제 잘 가신 거예요. 4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제가 이제 판례백선 뭐 얘기하면서 강선희 박사님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전 몰랐는데 방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강선희 박사님 글이 되게 좋거든요. 그 기간제 근로자 고용 승객이 됐건 그 4가지 그 중에 4번째 법리라고 말했었잖아요. 글이 되게 좋다. 굉장히 이제 깔끔하시고 굉장히 송곳 같다. 강선희 박사님은 8기 노무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진흥위 3급이셨어요. 3급 위원장 정도 되세요. 3급이면 고위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노무사이시면서 현장을 아시면서 이제 이론도 아시는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라 그런 데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무사를 따면은요 어쨌든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옵션 굉장히 큰 게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몇백 분. 저는 제 인생을 빌어서 말하자면
몇백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니까 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옵션이 하나 생기는데 굉장히 큰 옵션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뭐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높아도 다들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그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뭐랄까 직무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제가 감사원에 잠깐 있었을 때에도 그 구내식당 들어가면은 다 4급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그것도 실적제예요. 공무원들도 이제 실적이 나와요. 성과급 그 무슨 전문제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게 도입이 됐어요. 성과를 측정을 해서 자기 그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감사원은 또 그거를 이제 걸러야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 보면서 이게 실적이 나와야 돼. 그리고 포상을 또 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대. 근데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업무가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격사는요. 아휴, 나 지금 좀 쉬고 싶다. 그럼 쉬어요. 경력 단절이 안 돼요.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력서에 쓸 게 많아져. 그리고 기간 안 봐요. 안 봐. 그냥 전문 자격사니까. 엉덩이가 가벼워서 좋은 직업. 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예, 시키는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아요. 그거 뭐 변호사도 똑같고요. 영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법인을 차린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영업이 맞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잘 벌고요. 내가 영업이 안 맞는다. 법인 차려봤더니 자기가 영업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접어요 그냥. 접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요. 근데 접었대. 달 1,000씩 버는데 왜 접은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게 여러분 사건 하나 하는데 뭐 1,000만 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24시간 내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24시간 내내 주말에도 일하고 자기 사업이니까 월세 나가고 직원들 돈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도 뭐 그런데 하기 싫다 그러면 접고요. 공무원 가는 방법도 있어요. 공무원도. 저희 이제 노무사 자격증 여러분들이 1, 2년은 금방 가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은 보통 이 수도권 내는 조금 꽉 차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긴 경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노무사 숫자는 항상 적어요. 지금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아요. 이미 많은데 모집을 해도 잘 안 가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노무사들은 여기저기 수요가 많고 지방에는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6급부터 행정주사일 거예요. 6급부터도 많이 모집을 해요. 그리고 6급으로 뽑지만 5급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농사 자격증만 있는데도 5급 급수에 맞추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한 2, 3년 근무하시다 그냥 뭐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즐겁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런 옵션이 있을 수 있다니. 예, 여러분 다 선택이고요. 다 왔다 갔다 하지만 단절이 아니라 다 경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면 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의욕 고취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방 박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죠. 예, 부럽습니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잘 가신 거예요. 굉장히 사무처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제 수업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해서 한 4타임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 보셨는데 제가 새로 알려드린 거 다 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정답에 있어서는 오늘 수정된 자료가 나갔어요. 그거를 이제 수업에 다시 조금 제가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복습 시험이고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채점평까지 해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것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 쟁점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예, 매각위로금 이게 나왔죠. 매각위로금 굉장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올해 3월이라
똑같이 문제가 나올지는 조금 애매한데 이 문제를 풀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양예정금지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잡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 2문은 이거 경업금지 약정이죠. 경업금지 약정과 위양예정금지를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혼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2교시는 여러분 1교시, 2교시가 다 개별법이죠. 지금도 다 그렇게 나갈 거예요. 집단법을 갑자기 배울 수는 없잖아요. 순서대로 개별법 다 끝나면 이제 중반부터 한 3주차, 4주차부터는 집단법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교시는 이렇게 나갔어요. 통상임금이고 요거 원래 신의칙 추가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냐 요건데 이 판례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재직조건 관련된 법리가 들어가 있어요. 재직조건과 일할 계산 두 개가 병존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규정이 재직조건이 있는 것은 아닌데 A사가 재직조건 관행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관행. 근데 여러분 이 법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행도 여기 법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설명할 겁니다. 제 2문은 요거는 사실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5점으로 일단 줬고요. 쓸 게 없어. 근데 왜 냈냐? 판례백선은 있어가지고 냈어요. 판례백선. 어떤 걸 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중을 두는 거는요. 요것과 요게 있어. 근데 진짜 개념 파악하는데 이 문제가 백선에는 없지만 좋다라고 하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백선에 있고 얘는 뭐 그냥 그래. 그러면 백선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낼 거예요. 백선에 있는 거를. 왜냐면 백선에 있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급 이상의 출제 교수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다 봐요. 교수님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2교시 문제는 이랬어요. 자, 그리고 PPT 자료를 먼저 볼게요. PPT 자료 보면서 이제 신규 사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니까. PPT 자료를 보면 5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업금지 의무. 이제 지난번에 이제 2기 때 다 수업이 나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이번 주 1주차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경업금지 의무 보시면 손톱깎이 등 철금속 제품 어쩌고저쩌고 하는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예요, 회사가. 그리고 이제 갑이 영업부장인데 이제 머리에서 막 그려지는 것 같죠? 읽기만 해도 A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B사, 미국 B사의 바이오 명단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관한 자료, 중국 업체 J에 대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영업비밀이다. 네가 빼갔어. 너는 경업금지 약정 우리 맺었는데 요거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퇴직 후 2년 내에는 경업하지 마. 그리고 약정 내용이에요. 10조 누설하지 마. 비밀. 이거 비밀 누설 금지하고 경업금지는 같이 다니는 게 의례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밀 보안 유지를 다 하기로 하되 퇴직 후 3년간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의 이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부터 입사를 해서 무려 14년이 넘게 근무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업무가 거의 다였다. 다른 거 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청업체 요런 하청업체하고도 주로 연락을 하던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무역 상담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했다. 2020년에 거의 20년이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20년. 자, 그럼 나이도 뭐 거의 5, 60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자, 생계랑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갑은 A사를 퇴직한 후 이렇게 해서 이런 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해외 구매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갖추기 위해 중국 쪽으로 구매처를 옮기는 추세다라고 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A사가 미국 B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뭐 이런 세트 유사 제품을 납품했다. 그래서 미국 B사는 어쩌고저쩌고 여러 업체 이렇게 해서 경쟁한 거예요. 경쟁. 자기가 당당하게 됐어. 그리고 중국 무역업자 역시 아는 사람이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는 사람이라고 준 게 아니다. 이런 뜻. 자, 정당하게 경쟁을 한 거고요. 자, 물음. 갑이 A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개무역 회사를 설립 운영하자 A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배 청구를 했다. 이 손배 청구가 타당하냐? 이 약정이 유효해야 타당하겠죠.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다. 그러면요, 청구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한지 먼저 봐야 된다. 만약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한 줄만 쓰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나 이거밖에 안 떠올라. 그리고 이거 한 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큰 쟁점이기 때문에 요거 한 줄만 써도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근데 요까지 쓰면 좀 좋을 것 같다. 갑의 권리 등 합리적 제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 효력. 넘는 거예요. 넘는 거. 왜? 권리가 충돌되는 사안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같은 평행선 바에 있어서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 비교교량 해가지고 본다고 했었잖아요.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었어요? 직선자,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이런 거를 침해한다고 했었죠. 사용자, 이거 뭐예요? 비밀, 유지,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이런 권리 두 개가 충돌한다고 했었어요. 비교교량. 그래서 넘느냐. 자, 경업금지 약정 유효한지 여부는 의의 쓰고 부담 근거 쓰고 여기 의무라고 돼 있어요. 약정의 의의라고 쓰면은 조금씩 여기 시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그냥 당연히 신인치장 발생하고요. 종료한 다음에는 약정이 없으면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런 약정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얘하고 약정 맺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다녀야 돼요. 약정 맺자. 누가 사인합니까? 이미 회사 차리지. 자,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되죠. 이거죠. 보가사리.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의, 보가사리. 근로자의 자유권리에 대한 합리적 제한 범위. 이거는 그냥 대놓고 직선자 근로권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범주화해서 제가 표현한 거잖아요. 사측의 이의, 근로자의 권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느냐. 대가. 돈 줬냐. 왜? 경업을 금지시키려면 이 사람이 생계가 유지가 가능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이용 여부. 신뢰관계를 이용한 게 맞냐? 아닌데 공개 경쟁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서 자기가 이긴 것 같은데. 퇴직 경위. 자, 여기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뭐예요? 손톱깎이 제조 방법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냐, 20년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냐, 요거겠죠. 자, 그래서 불합리한 제한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왜? 103조가 뭔데요? 이건 선풍기라고 했었죠. 강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환행위. 불법행위다라고 해요. 일반 조항이에요. 어떤 조문 위반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사회통념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하다 이 말이에요. 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3조를 잘 쓰셔라 이 말이죠. 약정 무효. A사 청구 이유 없다. 왜? 보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고 또 이거 뭐야? 대가 없어. 뭐야? 대가 있었나? 어쨌든 자, 신뢰관계 이용한 게 아니야. 퇴직 경위 갑자기 스카우트제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차린 거야 그냥.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봤다. 경업 금지 의무. 그리고 다음엔 위약 예정 금지인데 붙어 있다 보니까 혼동하시니까 공부 약간 이게 뭐야 숙성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약 예정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집중강의노동법 그 이론 체계는 51쪽에 있는데 그 매각위로금을 제가 이제 뒤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매각위로금. 이 문제를 풀므로 해서 정말 선명해졌어. 근데 위약예정금지가 우리가 다 풀 수 있다. 자, 두 가지로 이 위약예정금지는 접근을 해요. 하나, 약정의 필요성. 두 번째, 기비합탁. 기간 비용의 합리성, 타당성, 기비합탁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안은 두 개가 있죠. 지금 이 사례하고 하나는 위로금 사례예요. 자, 요 사안하고 어디 봅시다. 위로금하고 여기다 오랜만에 칠판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보여요? 약정의 필요성 그리고 기간 비용의 합리성. 요거 5번 몇 번 사례? 6번 사례. 약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예요. 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비밀 유지 의무. 이거 뭐예요? 뭐 엔진 마운트 시스템 어쩌고 기술 제휴해가지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여서 얻어진 재산이에요. 약정의 필요성이 있었어, 회사 측에서. 그래서 기간 비용의 합리성이 근데 없어가지고 왜 10억이래잖아요. 10억 없어서 어떻게 되네요? 얘는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위반해서 이거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지.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된다.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금,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 얘도 약정의 필요성 있다. 기간 비용의 합리성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반환해야 된다. 이거 X였나? 네, 잘못했죠. X예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약정의 필요성. 우리는 근데 이 6번 사례를 보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 요거에 막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요 사례는 그 사례였던 거고요. 위로금 반환 약정은요, 사실 사용자 측이 약정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된 사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6번 사례는 뭐예요? 아니, 연수비 반환 약정을 생각해 봅시다. 연수비 반환 약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잖아요. 연수비를 반환한다. 그것도 약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근로자 측이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 측. 얘는 위로금 반환 약정은 사용자한테 이 약정이 필요했어. 근데 기간 비용이 합리성이 있었어. 뭐 어떤 문구로? 월할 계산.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요. 이 두 개가 다 부합이 돼야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두 개가 다 부합이 돼야. 그래서 얘네는 다 인정될 수 있지만 얘까지 다 검토를 해주는 2단계로 검토를 해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반환 약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이냐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이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약정의 필요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일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여러분. 이 기간 비용의 합리성 얘는 왜 판단하는 거예요? 약정은 유효하려면 필요해야겠죠. 약정의 필요성이 부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과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의미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뚝 떨어진 금액을 그냥 무조건 내라 반환하라는 얘기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건. 기간 비용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강제근로. 너무 길면 강제근로죠. 퇴직의 자유. 제한 여부예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이 단어를 꼭 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조. 제한하면 20조 위반이다. 20조 위반이다. 제한하지 않으므로 20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일단 미리 말을 했고,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뭐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인지 아니까. A사는 갑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목차가 약간 여기 약정의 필요성 인정, 그쵸? 요걸로 하고 사실은 4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4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유효인 반환 약정 하고요. 1이 약정의 필요성이고 2가 기간 비용의 합리성. 이렇게 두 단계로 보여주는 포섭이 좀 좋은 것 같아요. 2단계로. 유효인 반환 약정 해서 약정의 필요성으로 판단하고 기간 비용의 합리성. 2단계를 보여주는 것. 목차가 조금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약정의 필요성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로 2번째 단계로 봐도 된다. 왜냐면 여기서 보여줬던 표처럼 약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간 비용의 합리성 없으면 이거 탈락이니까, 유효수 없는 거니까. 그쵸? 자, 됐고. 이 사례는 그래서 약정의 필요성은 있는데 기간 비용이 합리성이 없었죠. 10억을 내놔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무효로 된 사건이에요. 다음은 위로금 반환 약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 여부. 자, 이거 올해 3월에 나온 거예요. 3월. 그대로 나오기는 힘들어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위약예정금지 주제는. 왜냐면은 이렇게 같은 해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된 판례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신기한 거 내고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요게 되게 그냥 간소화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시처럼 본질적으로 네가 위약예정금지 위반 여부, 어떤 약정이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네가 따질 수 있어라고 본질적으로 묻는 문제를 낸다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저거. 자, 물음부터 보면 갑은 2015년 5월 10일 1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HT사 하나 토탈이죠.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했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판결문이 엄청 꼼꼼해. 의사는 그때 몇 날 며칠 고날 박혔고 퇴직은 고날했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판결문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문구들이 여러분들 뭔지 모르는데 그냥 나왔어. 그럼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막 다 그렇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라고. 솔직히 막 가감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은 그치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지. 함정이 뭔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함정도 아니야.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HT사는 갑에 대해 매각 위로금 반환 청구했다. 회사의 청구 찬탄하냐? 그럼 위로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냐 이렇게 써도 되는데 20조의 위반이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2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위약예정금지 언급한 거니까 좀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위약예정금지 규정 쓰셔야 되고, 규정의 취지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간 비용의 합리성을 따지는 이유가 이거랬으니까. 퇴직의 제한을 제한해서 강제근로 강요하는 것이냐,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다 안에 두 개의 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느냐의 본질적인 거니까 이런 단어들을 누락하면 안 된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다. 자, 금기법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건 아니다. 일반론을 좀 잘 적시를 해주고요. 이런 데서 0.5점씩 1점씩 먹는 겁니다.
다음에 일정 금액 반환 약정의 효력해서 무효인 거는 얘네. 이건 좀 길어졌는데 연명실근 이렇게 외워두세요. 연명실근. 그죠? 높아심에 좀 길어졌지. 연명실근. 제가 어디서도 두 문자를 연명실근으로 땄었어요. 훈련이 명목만 있고 실질은 그냥 근무한 거예요. 명목실근, 무소마인 연명실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그냥 무효요. 그래서 이 사례는 여기에 갔죠. 요걸 포섭한 게 있죠. 이거 임금 반환 취지 약정 아니야 라면서 무효가 아니야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유효인 반환 약정. 얘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 판결문을 좀 이해하는 방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6번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쓴 거예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의, 그러니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까지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필요에 따른 약정의 필요성 있느냐. 그래서 뭐 비지상근 상명, 상면, 사업사부 근만근무 대 뭐 이런 식으로. 왜? 관련 판례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밖에 없으니까 써도 상관이 없죠.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용자가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그런 약정. 그리고 근로자의 희망과 이익을 고려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는지 여부. 이거는 사실은 요런 판례가 있다더라. 요 판례는 유효로 봤다더라 라고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러면 1번 판례고 이게 2번 판례가 되는 거예요. 요것과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죠. 중요하니까 따로 목차를 뺀 거예요. 최근 판례. 요런 판례가 있는데 필요성을 따졌던 판례가 요게 있는데 최근에 요 판례가 있었다. 자,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의 양상. 그래서 양성규수 목위. 네, 이거 이렇게 그냥 얼굴을 본다 이렇게 하면 양성규수, 목위는 얼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규모, 액수. 그러니까 위로금이죠. 위로금, 규모 한 1억 정도 되고 뭐 그런 거. 목적, 경위 뭐 진짜 위로해 주려고 준 거였어요. 위로. 그리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거. 저 한화에서도 제대로 좀 일해 주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약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잘 적셔야 되죠, 이거 정확하게. 다음에 사안의 포섭, 임금 반환 취지 약정인지 여부. 판례가 요렇게 세 카테고리로 포섭을 해줘요. S사 주식 매각의 필요 이익 또는 HT사의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돈은 어디서 왔냐? 그 삼성 거기서 그 재원으로 지급이 됐다. 기타 소득 분류 안내. 왜? S사가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팔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부담한 거예요. 어떻게든 팔려고 하나로. 이거 부담하고 하면서라도 파는 게 남는 거야. 자금 마련한 거예요. 이제 S사는. 그래서 기타 소득 분류 안내했다. 뭐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기타 소득으로 된다는 걸 안내했다라는 거는요. 이 위로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공지한다는 거예요. 안내했다. 마땅히 지급할 임금을 반환 취지한 약정이 아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 여부, 주식 매각의 반대를 무마. 노조 좀 정리해줘 라고 했었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를 무마한다. 여기에다가 대고 무슨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조합활동이었죠. 여기 노조가 나오긴 하는데 조합활동 정도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죠. 섞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응용력 테스트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막 딱 던지잖아요. 생각나는 걸 다 써요. 근데 이거 그냥 판례를 그냥 그대로 냈어. 당사자가 청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지 다른 지엽적인 것을 판단한다. 수험생들이 그런 것을 잘해요. 사실. 노무사들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의뢰인이 그런데 이것도 문제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요.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지.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유도하고 매각 이후 사업에 차질이 없이 운영되고 이례적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영상 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라고 이 사례에서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환 대상 금전의 규모 액수 및 의무 근로 기간 설정 양상. 규모
액수, 근로기간 설정의 양상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고, 이 의무 근로기간은 8개월 정도였고, 그리고 설정은 어떻게 했냐? 그냥 근무를 한 대로 월할 계산해서 네, 반환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사실은. 약정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근무 한 만큼 비례해가지고 까고 다 내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월할 계산. 이걸로 그냥 사안이 해결돼 버리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안 한다. 결론. 20조 위반이 아니어서 HT사 청구는 타당하다. 사실은 허무할 정도로 월할 계산 일자로 다 해결이 되고 허무할 정도의 판례이지만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약정의 필요성, 기간 비용의 합리성. 근데 기간 비용의 합리성에서 월할 계산 그걸로 오케이를 얻은 그런 판결이다. 다음은 이제 13번인데. 그래서 새로 자료가 나갔지만 매각 1호금은 손댄 거 수정한 건 없어요. 저기 뭐야. 보강 때 나갔던 자료랑 내용은 똑같아요. 자료가 된 건 없고. 근데 한꺼번에 조금 묶어서 주려고 이렇게 나간 거고요. 3문제 정도가 나갔죠. 그리고 맨 뒤에는 방 박사님 연차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연습 문제예요. 일단은 이거는 신규 사례 얘는 일단은 4페이지를 좀 펴놓고요. 4페이지는 펴놓고 정기상여금 이제 통상임금 관련해서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